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현 단계는 자료 수집 그리고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체중을 실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백신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부작용 논란으로 접종 동의율이 줄어드는가 하면 또 주사기에선 이물질이 또 나오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 대선 시기에 나이트 포커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을 엿보고 다른 정치권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알아보죠. 정부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국가의 이상 반응 관련 정보 수집을 요청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입을 서두르기 전에 안전성 입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희귀혈전 논란에 전 세계 백신 수요는 mRNA 기반인 파이자와 모더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논외였던 러시아산 백신이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입 검토 지시에 식약처가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상 반응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현 단계는 자료 수집 그리고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스푸트니크 V는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신입니다. 임상 1, 2상 결과만으로 승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지난 2월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3상 결과를 발표를 다 했잖아요. 중간 결과를. 플랜 B는 확실하게 우리 손에 넣어놓고서 그다음에 확실하게 안전성은 더 검토를 해보자. 플랜 B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안전성 입증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증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희귀혈전 문제 같은 매우 드문 부작용에 대해서는 평가할 자료조차 없으니까 플랜 B로 보는 거고 현재 검토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많이 했는데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3당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겠느냐.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조사가 되는 건데 그보사 하나가 다 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작용이 없었다는 임상 3상도 대상이 2만여 명에 불과해 희귀혈전 위험을 확인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해 비슷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스트라하고 얀센 해결이 안 됐는데 동일 계열을 들어서 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저는 세 개는 운명이 같다고 봅니다. 결과가 뻔한 거 같이 운명 공동체인데 그거를.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같은 벡터 방식의 스푸트니크 V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 없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변수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에 사용하는 이른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돼 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주사기 바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4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접종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화양행과 용창 2개 회사 제품으로 주사기 바늘 부위에 투명한 접착제 추정 물질과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이물, 주사기액이 닿지 않는 밀대 중간의 이물 등 3건이 신화양행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용창 제품 1개에서는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섬유질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주사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나온 2개 제품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물질이 주사 바늘을 통과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사액만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물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개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번호에 제품 전체를 폐기하거나 수거하지 않고 문제가 된 개별 제품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이물 발생의 빈도가 낮고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2원은 그게 너무 이제 연속적으로 많이 나와서 사용 중지를 질병청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거는 단지 3일 지금 새 이렇게 4건 나온 거잖아요. 업체도 지금 다르고. 앞서 지난달에도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사기 사용이 중지되고 70만 개가 수거 조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사기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품질 관리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백신 접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리고 일상 속 감염, 생활 공간 곳곳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선 백화점 직원 1명 확진으로 무려 6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새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 울산에서도 최근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안팎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 최근 다녀간 고객 등 600여 명이 검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이분의 종사하시는 공간에서의 접촉자들에 대해서 지금 접촉자가 모두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하루 사이 추가된 확진자만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새로 확인된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이전 감염 여파로 접촉자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외에도 감염 전파는 곳곳에서 생겼습니다. 접촉 장소로는 어린이집이 1곳, 학교 2곳, 복지시설 1곳, 목욕탕 2곳, 스크린 골프장 1곳, 유흥시설 1곳입니다. 경남에서는 식당,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접촉자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급증한 환자로 경상남도는 생활치료센터를 한 곳도 열었습니다.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로 200병상 규모로 울산시, 부산시와 함께 병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역시 감염 상황이 심각한 울산에서는 최근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진단검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식점인 것처럼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과 종업원들은 건물 꼭대기층으로 황급히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 불이 꺼진 어두컴컴한 복도에 남녀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몇몇은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듯 일행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사이. 경찰이 한 명씩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무리별로 앉아주세요. 무리별로. 이렇게 셋인가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할 당시 영상입니다. 행인으로 위장해 탐문에 나선 경찰은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했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는 걸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지하 1층에 있던 손님 60여 명은 건물 꼭대기인 12층 복도와 옥상 계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공개단에서 이전 시스도 다 쓰고 확인 다 하고 내려가는데 황급히 도망가느라 업소에는 손도 안 댄 양주와 과일 안주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업소는 그동안 주점 일부를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간판도 없이 몰래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렇게 문 닫고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 8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0개국을 여행 금지 목록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1일 집계한 데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해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의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멕시코 등 최소 116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기존대로 2단계를 유지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3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낙연 전 대표발 사면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인데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부정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난데없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튀어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원조 친박인 서병수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겁니다.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루 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듯 했지만 당의 핵심 기반인 영남권 반발을 의식한 듯 사면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를 사과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나 싶었더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기 무섭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가 끝나고 그다음에 선거가 이기니까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 당에서 이걸 먼저 꺼냈을 경우에 선거에 이겼더니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냐. 저는 전술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물러난 직후 사면론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선 탈TK와 중도층 공략이 절실한데 이러다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민주당은 종부세 문제가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불거진 내부 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세제 완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조율 중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민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집값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어째서 부자 감세 얘기부터 나오느냐는 비판은 물론 변화는 필요하지만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개별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건 정치의 역할이라는 재반박까지 이어지며 논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부동산 특위에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제 완화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쟁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는 고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도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등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 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또 등록이 된 사적 이해관계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최근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 비위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비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이 전철역이 예정된 곳에 40억 원을 들여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회장은 측근을 채용하는 과정에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자식아 마사회 법이 우선이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공무원과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비위가 터져나오자 청와대가 공직기강 협의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 상황은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기묘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청와대는 공직사회 집중 감찰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리실과 감사원이 함께 투입됩니다. 공무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를 포함해 이권 개입 행위가 집중 감찰 대상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개각을 마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에 칼을 빼들면서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립현충원 방명록을 통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소, 형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 전 시장 사건 피해자는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현충탑 앞에서 돌연 무릎을 꿇으며
동행한 원내 지도부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1분가량 무릎을 꿇은 채 묵념을 하더니 이후 방명록을 쓰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열들과 국민들, 그리고 피해자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은 겁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못다한 사과를 전하기에 적당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현충원 참배 현장을 당 지도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소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너무나 모욕적인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도 아닌데 왜 거기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당내 2차 가해자 조치 결과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이런 사과를 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지만 그동안 쌓였던 논란들을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므로 지난 1월 판결을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적 해법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외교적 해법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사법부 판단과 피해자 존중에 국제법 존중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정영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일 장관 간 통화가 2달 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 장관이 지난달 3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실질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인 조기에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을 바라는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 중재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 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담에 한일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데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소통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P4G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해외 석탄 화석의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선도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화상으로 만납니다. 기후 위기 대응 분야는 여러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중이 그나마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화상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참가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이번 회의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The message he's sending to the country and frankly to the world is that he feels that the climate crisis we're facing around the world and certainly in this country as the world's largest emitters is so significant. 다음 달 방미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먼저 대면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대립 속에 중국도 참석을 결정함으로써
미중 정상의 첫 화상 대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신장 인권 문제 등으로 험악한 관계가 됐지만 기후 변화에서는 협력 모색에 나선 겁니다. 应对气候变化挑战，推动巴黎协定全面有效实施，以及共同促进全球气候环境治理，提供有益的交流和合作平台。 주요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의 시간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기술 개발, 그리고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 등도 주요 의제입니다. 하지만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선진국 수준의 탄소 감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프랑스, 독일 정상과 별도 정상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까지 할 만한 일인지 외부인의 눈높이로 판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수사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다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돼 있다고 보도되는데도 오로지 자신만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수사팀도 맞불을 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속한 소집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오 고검장이 직접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와 달리 검찰총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고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소집을 건의할 수 있을 뿐 사건 당사자에겐 요청 권한이 없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해오다 지난 17일 돌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더니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 소집까지 신청하며 적극 대응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조급함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시간을 좀 벌거나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보겠다는 승부수로도 보이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부당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최근 충수 혐의로 응급수술을 받은 탓인지 다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첫 공판은 애초 지난달 25일에 열리려다가 이 부회장의 응급수술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제1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2015년 9월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이 부회장 측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확보하려고 제1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리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을 속이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뒤이어 변론에 나선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당시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과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고 실제로 경영권이 안정돼 주주들의 이익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바이오 자회사의 가치평가에 맞는 회계 기준을 새로 적용하다 보니 실적 수치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회장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아까 증거 채택하는 부분 가지고 많이. 양측 주장을 다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2명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 달 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첫 공판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펼쳐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의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칩니다. 그러자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질식 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그러나 유족 측은 지난달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그거를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그럼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CCTV에서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사건 당일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도 확인됐는데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었고 자기의 체중을 실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필적이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다음 주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혐의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와 아버지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 안팎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 속에 들어선 부지입니다. 중장비들이 세워져 있고 바닥은 주차하기 수월하도록 다져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밭이었던 땅입니다. 지금은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땅 주인은 다름 아닌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이 확인된 땅은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최대 4대 뺐거든요. 다 빼고 있고 이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성용 선수 부자가 사들인 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고지로 쓰고 있는 땅을 포함해 10여 곳을 50억 원 넘게 주고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논과 밭인데
이 땅을 사들일 당시에는 기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나 논이면은 그 취지에 맞게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에 그럴 여건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 기성용 선수 부자가 사들인 땅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부지에도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팔아치웠는데 사들인 가격보다 2배 넘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인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땅을 사들였고 아들 기성용 선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가 시장 불안 요인을 억누르기 위해서 압구정과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목소리만 내지 말고 본격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일대입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둔 일부 지역은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이나 세금 회피용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자 우위 상황이지만 실거래가는 오르고 호가 역시 1억 원 남짓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늘었고요. 이제 팔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올리거나 이제 좀 팔지 않겠다라고 바뀌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2달 반 만에 오름폭이 커졌던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한 강남 3구와 노원구가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정비사업과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앞서 투기 세력 유입 등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여의도와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민간주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에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경고음도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핀테크 업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자사의 가상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 머니트리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앱에 예치해두면 편의점 등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이디야 커피 등 모두 15개 브랜드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2030 세대 중심의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발맞춘 서비스입니다. 올해 1분기 새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 세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로 뒤를 이었습니다. 2030 세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40대가 19.1%, 50대가 8.8%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중은 줄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2,516억 6천만 원에서 3월 말 5,675억 3천만 원으로 125.5% 급증했습니다. 20대가 154.7%, 30대가 126.7% 예치금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 코인 투자 광풍이 불면서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데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도 많아 전문가들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좀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암호화폐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단계 방식이라든지 고수익에 대한 어떤 그 꿈보다는 객관적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보시고.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데다 대장격인 비트코인마저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지난주 8천만 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4.7 재보선 이후 이른바 대선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적합도, 대선 후보 적합도. 네. 자, 이재명 지사가 25%가 나왔고 윤석열 전 총장이 22%, 이낙연 전 대표 8%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일단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선호도, 지지도에 대한 개념을 좀 들었었는데 적합도는 어디에 더 가까운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대선 주자 지지도 그러면은 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보면은 선호도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호도는 내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잘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적합도 조사인 거죠. 네. 그런데 선호도 조사와 적합도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선호도에서 뭐 40%, 50%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는데 반면에 적합도에 가면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대선 주자 지지도 그러지만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30대의 이 지지율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 30대가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아주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라고 보는데 사이다 정치잖아요. 그동안에 20, 30대에게 어필하는 정책들을 많이 냈어요. 뭐 무상교보, 그다음에 청년수당,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도 아주 신속하게 지원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 기본주택 정책도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는 다르게 왠지 현 정부의 인사들은 과거와 싸운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싸운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 것이 20,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 아니겠느냐. 이게 좀 제일 눈에 띄었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띈 부분은 23%에 달하는 무응답층입니다. 지지자 없음. 네. 이것이 앞선 여전히 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예. 네,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뭐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가 없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 아직 정치권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23%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여론조사가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ARS의 전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응답이 가능한 반면 전화 면접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서 조금 더 주저함이 생길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무응답하게 되는 없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지켜볼 수 있고요. 각종 여론조사마다 사실 나오게 되는 퍼센트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건 4.7 보궐선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는 실망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거듭 계속해서 좀 대립각을 세우거나 전혀 다른 행보의 정치를 보여왔던 모습 속에서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중도층들도 일부 응답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같은 정당에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지만 당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느꼈던 것과 꽤 흡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이 대통령 선거 관련된 공식 행보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1등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보게 된다면 네. 여전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게 됐을 경우 이 지지율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주자 어떤 개인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먼저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를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번 결과를 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37%, 여당으로 정권을 유지하자 31%,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 23%. 조금 더 크게 보면 정권 교체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훨씬 더 높거든요. 네, 뭐 여전히 지난 재보궐선거 때의 민심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한 심판론이 이제 정권 교체론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차기 이제 주자가 다음을 준비하는 주자가 뭔가 문재인 정권과 차별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대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조사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제1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37%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제3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여전히 지금 사실은 제3세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합당을 선언을 했어요.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철수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진 제3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3세력의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3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3%나 된다는 점은 앞으로 이 안철수의 공백, 뭐 안철수가 합당 안 하고 계속 그 3세대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합당 이후에 그 공백을 윤석열이 차지할지 뭐 아니면은 이 제3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표가 흩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제3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23% 아까 지지자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20%와 유사한 비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야권이 왜 정계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이 부분과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제3세력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이번 다음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거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 37%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생각보다 적다고 보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제1야당으로 해석하세요? 정권 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여당의 정권 유지 그리고 제3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보다 가장 높은 비중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적합도 조사에 대한 퍼센트 비율보다 전체적으로 제일 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37%의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한 60%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퍼센트 비율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채 1년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한때 문재인 정부의 원팀을 얘기했지만 집권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아직은 이재명 지사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비판의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임덕 국면이 나타나게 될 텐데 네. 그때 여기에 대한 갈등 그리고 현재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런 내용을 여론조사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위원님께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는데 현안에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뭐 백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실용적인 민생 개혁을 좀 주창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어떻습니까? 차별화 행보에 나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지사가? 지금까지는 적정 수준의 거리를 두는 차별화 행보였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비판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외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백신 수급 상황들이 판이하게 차별화된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지난해 야당이 수차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백신 공급이 중요하다고 외쳤을 때 여기에서 괜찮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정당과 원팀으로 묶이는 순간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실용적인 내용들을 외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브랜드 내에서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기로 가게 됐을 때 이재명 지사는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낼 때만이 국민의 지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아마 지금보다 더 거칠게 각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각을 세울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여당 후보가 할 수 있는 내의 차별화는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완전하게 각을 세워가지고 출마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30%에 달합니다. 이 30%의 지지율을 갖다가 등을 지면서 중도로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의 이재명 지사의 정책들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킵니다. 즉 보다가 문재인 정부가 하도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할게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지원금 뭐 줄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재명 지사는 먼저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백신 도입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K 방역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뿌듯해해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해서는 지지층조차도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좀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 못하는지 그리고 답답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 저는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봐요. 즉 다른 후보가 없어졌을 때 공식적인 후보가 어느 정도로 좀 이재명 대세론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차별화, 과거에 완전한 부정식의 차별화는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사가 좀 차별화를 더 본격 나설지 아니면 여기까지일지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엔 또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비 조세 소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번 개정안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다음에 하자라고 좀 미룬 거잖아요. 네. 미루게 된 배경 아무래도 좀 민주당 내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의 강성 진영으로 비추었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 민주당이 공급 대책을 확대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수요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서 부자 증세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금 있게 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해서
부자들에게 얻는 세금인데 이거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존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좀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나왔던 표의 민심이라든지 그리고 선거를 겪으면서 이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 국민이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심정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민주당이 지금 김병욱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일부 의원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충분한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의 전체적인 기류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새롭게 좀 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주류 세력의 그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흐름들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름말을 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이재명 지사가 이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한 가구의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의 2주택이라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등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네.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의 세금 문제를 접근하게 될 것인지 적어도 한두 달 안에 결론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점,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불편해하는 점은 세금 문제. 또 이제 민주당 안에서 아니면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번 그 재보선 민심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실망했다. 특히 LH 사태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뭔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요청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갖다가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는 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는 대출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네. 공시지가를 갖다가 현실화하자 이런 주장까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의 그 트라우마가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에 소위 말해서 강남 아줌마들한테 이 종부세가 처참하게 정말 실패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자가 3.7%인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기준을 낮출 경우에 이들을 결국은 부자 감세가 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히 또 손댔다가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부작용만 또 속출하는 이런 네.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부동산 정책의 조정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좀 단일한 목소리를 만들고 협의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단일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일화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윤호중 원내대표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또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이 부동산 특위에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틀 안에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 문제는 당정이 또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철희 수석이 정의당을 또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에서는 또 종부세 완화가 역주행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급격한 후퇴가 아니라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얘기했는데 맞물려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윤호중 의원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당에 대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 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6월 달부터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5월 달까지는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근데 자칫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면 아마 6월 달에 세금 부과되고 있는 국민들의 이 거친 조세 저항에 실제로 민주당이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 아마 지우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번 서울시 전체의 선거 국면에서도 특히 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한 가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부동산 값을 상승시켜서 결국은 내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 주민들의 거센 분노를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 네. 전체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인 확대 정책에 대해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개발까지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면 사실 문제없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혼선을 주고 있는 것들이 다 민주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결론을 어쨌든 5월 달 중에는 빠르게 결론을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 내일쯤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1차 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의견을 모아가야 할까요? 그럼 뭐 원칙은 지키되 좀 유연함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한 이 보유세의 그 증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퇴해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 올랐다고 돈 없는데 세금 어떻게 내냐? 이게 불만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갖다가 유예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즉 보유세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해 주면서 나중에 양도세에 그걸 갖다가 부과를 갖다가 합산해서 부과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유연함을 얼마든지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락가락 정책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킬 수 있는 법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좀 다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갖다가 좀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앞서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모습을 잠시 봤는데 오늘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또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사과의 어떤 내용과 형식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무릎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지난해 5.18 묘역을 참배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사과가 떠오를 겁니다.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 5.18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여했던 모습들 아마 이런 장면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충원에는 순국 선열들을 찾아서 묵념하고 대한민국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이 고민과 함께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좀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고 그 뒤에 쓰게 됐던 방명록의 메시지 때문에 훨씬 더 큰 혼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메시지에서 그 박원순, 오거돈 전 광역단체장 에 대한 피해자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쓰면서 논란들은 굉장히 급격히 확산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휘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는 상태 속에서 도대체 왜 저런 행보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동행했던 원내대표단도 당황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윤호중 대표 자신은 국민을 향한 죄송함에 자신도 모르게 꿇어졌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명록에 보니까 선열, 국민, 피해자님, 민심, 민생 굉장히 큰 단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머릿속에 자신이 풀어야 될 그런 부담감들을 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써 넣다가 피해자님이라고 하는 좀 부적절한 단어가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이었고 또 재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약속도 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굳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네.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은 건 이해하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 실수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거돈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번 사과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이렇게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발표를 또 했고 또 관련해서 아마 이런 여론에서 그 윤 원내대표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윤호중 원내대표와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원내대표단의 저희들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17대 국회 때 초선 의원으로 만나 뵀던 주호영 대표님을 그때부터 존경해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께도 앞으로 향후 1년 국회를 좀 협치,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좀 이끌어 주십사는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랍건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주호영 대표님의 인품에 푹 빠졌다가 나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스스로도 화기애애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주호영 대표의 인품에 푹 빠졌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각 당, 각자 좀 맞닥뜨리고 있는 당내 분위기가 복잡해서였을까요? 화기애애해 보이긴 했습니다. 특별하게 현안이 될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다음 주경에 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카운터 파트로 맞상대해야 될 것은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 안에서 그 사람과 앞으로 있게 되는 원 구성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야 될 내용들이고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간 상태 속에서 아마 주호영 대표는 새롭게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덕담을 건네는 정도의 상황이었죠. 아마도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나왔지만 새롭게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치열하게 지금 있게 되는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새롭게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원구성 재협상은 아무래도 이달 말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그 이후로 미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원내대표가 교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원내대표 전반기 그 상임위 배분 때 이 법사위원장 안 준다고 그래서 모든 위원장을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비판을 해왔는데 당시에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7, 8개를. 그렇다면 국토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견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안들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법사위에 너무 연연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상임위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견제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이번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과방위에서도 출연료 문제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TBS 라디오 진행자죠.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안에서도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받는 공영방송에서 김우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공장 문제는 이 도를 넘은 정파 방송 문제 논란도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공격해온 것은 이제 야당의 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각종 종편 방송에서 저희 쪽에 좀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상임위가 쓸데없는 방송의 어떤 대리전처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이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 여당에서는 이른바 찍어내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당 출연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을 통해서 한번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렇게 불거진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서울시의 이 교통방송 TBS는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니만큼 여기에 진행되는 진행자가 규정과 원칙에 맞게 출연료를 수령해 갖는가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두 계약 상태로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갖춰진 규정보다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받아갔다면 이것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들을 언급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BS가 적절하게 나타나서 해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김어준 씨 방송이 단순하게 편향성이나 정파적 편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수차례 보도하는 등 이것은 이제 선거에도 심대한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한 해, 두 해 거쳐왔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원리 원칙에 맞춰서 야당은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일단은 계약서 작성 문제, 고액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꼭 국회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중립성 문제와 고액 그 출연료 문제, 그 다음에 구두 계약 문제는 이게 섞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따로따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고액 출연료 문제는요. 김어준 씨가 이 TBS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TBS 그 라디오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이 14%에 이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광고가 여기에 붙습니다. KBS 방송에서도 이 광고가 많이 붙는 경우에는 고액의 출연료를 또 주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출연료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지금 이 방송의 위상이나 구독자 수, 청취자 수 이런 걸 본다면 이거는 좀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다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두계약이 이제까지 관례였다고 할지라도 한 7, 8명 정도가 지금 구두계약으로 그렇게 출연료가 나가고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 세금이 투자가 된 곳에 어떠한 서류적인 근거도 없이 말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그런 점에서 뭐 야당이 얘기하든 감사원에서 뭐 얘기하든 누가 같은지 간에 앞으로는 이것이 TBS뿐만이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뭐 일회성 출연자가 아닌 고정 진행자 같이 매일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류로서 이것이 앞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과 또 공정성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불공정한데 서류 없이 고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돼서는 이게 서로가 좀 섞이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정쟁으로 그렇게 아니다. 그럼 정권 바뀌면은 또 과거에 옛날에 정현주 사장 KBS 쫓아냈듯이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SBS가 좌파 방송됐다 똑같은 논리가 계속 또 반복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원칙 혈세가 들어간 거는 서류를 근거로 하자. 앞으로 저는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액수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됩니다. 출연료는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방송들이 종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좀 중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던가 또는 거기에 좀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를 좀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갈래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분명 계약서 문제는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또 김어준 씨 본인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께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어떤 단체는 문체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를 탈세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하고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인가요? 출연료는 핑계고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대해서.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앵커나 진행자 본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앵커나 진행자가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는 사실을 저는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거의 처음 봅니다. 아마도 지난날 특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인들이 문제가 됐던 적들을 보지만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본인의 해명을 하겠다는 내용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김어준 씨가 보고 있는 TBS 교통방송을 본인의 개인의 사적 방송처럼 유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여기 대해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일개 라디오 진행자에게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선거 끝나고 같이
그 일개 라디오 진행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등에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방송이 청취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TBS 교통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분명한 정보 그리고 생활상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얘기들,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게 되는 얘기라든지 야당의 정치를 향해서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아마도 우리가 공영방송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을 하게 되는 방송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출연료에 관련된 문제, 청취율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유튜브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영성과 공익성을 보게 되면 그 방송을 그대로 TBS 교통방송에 옮겨놔서 청취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 프로그램을 박수치면서 이 진행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묻는다면 아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핵심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규정 위반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내용들 전체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또 TBS 방송국 입장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라디오 진행자에게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예외 규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고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또 논란의 한 가지는 감사원 이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노조 같은 경우도 성명을 내고 독립성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국민의 혈세가 그 감사원법인가요? 23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 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제 언론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저는 꼭 김어준 씨 방송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방송에서 구두로 출연자, 그러니까 사회자 같이 그 정기적인 출연을 하는 장기적인 출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두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이거는 감사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서류적인 근거는 분명히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이게 김어준 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반응도 아까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치적인 공세가 굉장히 뒤따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전 대응도 좀 부적절하다. 이번 기회에 세금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갖다가 분명히 할 필요는 그걸 인정하는 것과 과도한 정치 공세 그리고 김어준 씨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TBS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논란에서 어떤 편향성, 방송의 편향성, 공정성 문제와 또 어떤 구두 계약서 이런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덧붙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KBS 공영방송을 비롯한 MBC 등 이 때만 되면 나타나고 있는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정권의 변화에 맞춰서 늘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이전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내게 되는데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이 편파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특별다수제 도입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정반대로 이어지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닐까 싶고요. 국회에서 남은 기간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손을 댄 만큼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또 전개될지가 궁금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방송 장악 논란이 있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어준 씨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다면 또
또 되돌이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성 논란은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정치 공세가 되고 감사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또 그렇게 되면 또 보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당이 그런 고리를 갖다가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갖다가 야당이 좀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나이트 포커스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날씨가 화창해서 뭐 바깥이 덥긴 한데 카메라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것 역시 원론적인 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있어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뭐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편 자기 찍을지 몰랐었어요. 자기 편 나 찍어. 어차피 똑같잖아 계산은. 그러니까 나는 자기 찍어 자기 나 찍어. 고생합니다. 우리 교육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벌써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사면하는 것이,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고 로텐덕을 우리 당 의원 전원이 무릎을 꿇어가며 국민들께 사죄를 구한 것이 불과 4년 전입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나올 거 모르나? 아침에 봤는데 못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서 당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리된 당 입장 같은 게 있으신지? 사면 요구에 대한 비판은 제가 크게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서도 떠오르는 게 없는지 우리 당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당 안에서 사면 요구를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취지는 저는 아직까지 나는 듣지를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열린 세계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까지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 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기후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경제대국 사이에 단합된 노력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인도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종전 미국의 세계 최다 기록을 넘어섰는데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돼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1만 4,8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의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특정 국가의 하루 발생 기준 세계 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신규 확진자 수 세계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8일 미국이 세운 30만 7,581명이었습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9월 10만 명에 육박했다가 올해 2월 8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다시 2만 명대로 늘어난 뒤 이후 엄청난 폭증세를 보이며 지난 15일 20만 명 선으로 올라섰고 이후 불과 7일 만에 3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도 곳곳의 병원에서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उनको 5 दिन हो गया और रिकवर हो गई थी अभी ऑक्सीजन नहीं था तो मर गई तड़प तड़प के मर गई तड़प रही थी वो क्या घटना हुई ऑक्सीजन नहीं था उसको सांस लेने में तकलीफ हुई मर गई 이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인도에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확산세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가운데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3중 변이 바이러스는 2중 변이 바이러스에 변이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방역 태세가 크게 해이해진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인도의 감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세의 축제 홀리, 힌두교 축제 쿰브멜라 등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밀집한 상태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여러 지방선거 유세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도 당국은 여러 지방정부가 도입한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을 통한 확산세 저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10명보다 87명 많은 가운데 이런 추세로 볼 때 내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안팎, 많게는 800명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약 17%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방접종센터를 늘려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단장은 다음 주까지 예방접종센터가 260여 개로 증가한다며 모든 시, 군구에 1개 이상이 설치되고 특히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곳은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김 반장은 다음 주말부터는 도입되는 백신이 더 많아지고 새롭게 개소되는 센터 수도 전체 시, 군구로 확대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기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피해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3월, 핵심 노동 연령 인구인 25살부터 54살 사이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도보다 무려 54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남성 취업자 수가 32만 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여성 취업자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IMF 금융위기 등과 달리 코로나 사태는 기혼 여성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을 조사해봤더니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9살에서 44살 사이 집단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 서비스업 등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자녀 돌봄 부담 가중 등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제한되면서 과거 위기와 달리 고용 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크다 보니 이른 경력 단절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낮출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돌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법정에서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기바랜 수의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 48살 성모 씨입니다. 숨진 A 양과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법정에 나온 석 씨는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와 검사를 노려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석 씨의 혐의는 2가지. 먼저 지난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석 씨가 낳은 딸, 즉 숨진 A 양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2월 9일 숨진 A 양을 발견한 뒤 유기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석 씨 측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대로입니다.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영장할 때 한 번 한다고 2번째입니다. 그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 시기는 특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바뀐 아이의 행방 등을 법정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이어집니다.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석 씨. 이어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석 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꺼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서울타워와 정부 세종청사 등 전국 곳곳에서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는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2,700여 곳과 공동주택 103만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4월 기념 행사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환경보호 실천 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김일성 회고록이 국내에서 원전 그대로 출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이달 초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 회고록 세트를 출간해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3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이 어뢰 훈련 중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난갈라함이 현지 시각 21일 새벽 3시쯤 해저 600에서 700m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음파 탐지 장비를 갖춘 군함 2척과 해저 광산 탐지선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옷차림 가볍게 한 분들 많았는데 내일은 다시 계절이 봄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그래도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에서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려도 양이 적어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6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주말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